저는 27년간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자신을 속여왔다고 해야겠네요. 저는 나토 해군 무기체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세계 최고의 잠수함 기술은 오직 서방에만 존재한다고 수백 번 단언해왔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이 나라들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믿었죠. 하지만 2024년 3월 28일, 저는 국방위원회 청문회장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한국의 K 잠수함은 현존하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유럽 제품보다 성능은 우수하고 가격은 40% 저렴하며 납기는 절반입니다. 그 순간 회의장은 술렁였고 27년 동료들은 저를 배신자처럼 바라봤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저는 제 경력 전체를 걸고 이런 증언을 해야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여러분께 고백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브랜던 스톤입니다. 1997년 26살의 나이로 캐나다 국방부에 입사했죠. 당시 저는 영국 왕립해군학교에서 해양공학 석사 학위를 받고 돌아온 패기만만한 젊은이였습니다. 제 꿈은 명확했어요. 캐나다 해군을 세계 최강으로 만드는 것. 그렇게 27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빅토리아급 잠수함 도입 평가에 참여했고 영국 BAE 시스템즈와 프랑스 네이벌 그룹의 기술 자문을 받으며 서방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독일 THYSSENKR-UPP의 U-212 잠수함, 프랑스의 스콜펜급, 영국의 아스튜타급, 이 이름들은 제게 신뢰와 안정의 상징이었습니다. 반대로 아시아 국가들의 기술은요, 솔직히 말하면 관심받기였습니다. 아직 기술 격차가 크지 않나, 검증도 안 됐고, 특히 한국은 더욱 그랬죠. 조선업 강국이긴 하지만 군함은 다른 이야기 아닌가. 이게 제 솔직한 생각이었습니다. 27년간 쌓아온 이 확신이 단 6개월 만에 산산조각 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오타와 국방부 빅토리아 빌딩 12층에서 근무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오타와 강과 국회의사당은 제게 안정감을 주었어요.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출근해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영국과 프랑스에서 보내온 기술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항상 제인즈 디펜스 위클리 최신호가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NATO 회원국 해군력 비교 차트가 붙어 있었죠. 저는 철저한 데이터주의자였습니다. 감정이나 편견보다는 숫자와 사실을 믿었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니 그게 제일 큰 아이러니였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서방 데이터만 믿고 있었던 거죠. 2023년 가을, 캐나다 오타와의 단풍은 유난히 아름다웠습니다. 붉고 노란 단풍잎들이 빅토리아 빌딩 주변을 뒤덮었죠. 하지만 국방부 내부 분위기는 단풍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냉랭하고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이유가 뭐였냐고요? 바로 캐나다의 잠수함 위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캐나다 해군은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HMCS 빅토리어, HMCS 윈저, HMCS 코너, 브룩, HMCS CHICOUTIMI. 이 잠수함들은 1990년대에 영국 왕립해군에서 도입한 것이었는데 문제는 너무 낡았다는 거였습니다. 평균 운용 연수가 35년을 넘어섰고 유지보수 비용은 매년 천문학적으로 증가했죠. 2023년 상반기에만 유지보수에 8억 7천만 캐나다 달러가 투입되었습니다. 국방장관 빌 블레어는 2030년까지 차기 잠수함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내렸어요. 매주 월요일 오전 9시 전력 분석실에서는 정례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모두 20년 이상 경력의 베테랑들이었죠. 제임스 맥클린 해군 전술 전문가, 사라 톰슨 무기체계 재무 분석가, 데이비드 리 기술 이전 협상 전문가. 우리는 한 팀이었고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유럽에서 최고의 잠수함을 도입하는 것. 그때만 해도 우리 모두는 답이 유럽에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인 자신감 아래에는 불길한 조짐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2023년 8월 프랑스 네이벌 그룹과의 첫 번째 협상이 열렸어요. 파리 본사에서 온 협상팀은 스콜펜급 차세대 모델을 제안했죠. 사양은 훌륭했습니다. 배수량 2,000톤급, AIP 추진 시스템, 최신 소나 장비. 하지만 가격 견적을 받은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잠수함 4척 도입 총 비용이 무려 118억 캐나다 달러였어요. 제가 예상했던 80억 달러보다 거의 50%나 높았죠. 이건 좀 과하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더니 프랑스 측 협상 대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스톤 씨, 최고의 기술에는 그만한 대가가 따르는 법입니다.
9월에는 영국 BAE 시스템즈와 협상했어요. 아스튜트급 기반의 새로운 재래식 잠수함 모델을 제시했는데 성능은 확실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정이었죠. 첫 번째 잠수함 인도 시기가 언제쯤 될까요? 2037년입니다. 2037년이요? 14년 후라고요? 영국 왕립해군 물량이 우선입니다. 캐나다는 그 다음입니다. 10월 초에는 독일 THYSSENKRUPP와 만났습니다. U-212CD 모델이 제안되었고 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였어요. 하지만 독일 측은 핵심 기술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럼 캐나다에서 유지보수도 못한다는 말씀인가요? 독일 본사 기술팀이 정기적으로 방문할 겁니다. 매일 밤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났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어요. 정말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걸까?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그리고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2023년 10월 17일 화요일 오후 2시 15분.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오타와 국방부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간부 회의가 소집되었어요. 국방차관 제니퍼 케빈이 단상에 올랐고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한국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우리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에 공식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술렁였어요. 옆자리에 제임스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한국, 잠수함, 농담하는 거 아니야? 저도 같은 생각이었죠. 한국이 잠수함을 만든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자국용 아니었습니까? 수출할 수준의 기술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니퍼 차관이 계속 말했어요. 제안서 주요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잠수함 모델명은 KSS-III 배치헌급입니다. 배수량 3,358톤으로 현존하는 재래식 잠수함 중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3,358톤이라고요? 프랑스 스콜펜급이 2,000톤, 독일 U-212가 1,800톤인데 한국이 3,358톤? 믿기지 않았습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리튬이온 배터리 탑재, 수직 발사체계 장착, 완전한 기술 이전 포함입니다. 총 사업비는 48억 캐나다 달러, 첫 번째 잠수함 인도 시기는 2028년입니다.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48억 달러? 프랑스 견적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2028년, 영국보다 9년이나 빠른 일정이었죠. 이건 말도 안 돼. 뭔가 속임수가 있을 거야. 제 머릿속에는 온통 의심뿐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에서 국방차관을 붙잡았어요. 차관님, 이 제안서 진지하게 검토할 건가요? 스톤, 자네가 직접 평가해보게. 일주일 안에 예비보고서를 원하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한국 제안서를 책상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솔직히 보고 싶지 않았어요. 27년간 쌓아온 제 전문성에 대한 도전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한국이 무슨 잠수함 기술이 있다고. 하지만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보고서를 내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마지못해 제안서를 펼쳤습니다. 854쪽 분량의 방대한 문서였어요. 첫 장을 넘기자마자 눈에 띈 건 사진이었습니다. 거제도 옥포 조선소에서 진수되는 거대한 잠수함. 선체 번호 79번이 선명했죠. 배치헌급 1번함 도산 안창호함. 2021년 8월 실전 배치. 사진 속 잠수함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하고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동료 제임스를 불러 함께 검토했어요. 이거 봐, 제임스. 리튬이온 배터리라고 적혀 있어. 재래식 잠수함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한 나라가 있었나? 일본이 2020년에 최초로 시도했지. 하지만 실전 배치는 한국이 더 빠른 것 같은데. 우리는 계속 문서를 넘겼습니다. 수직 발사체계 VLS 6셀, 현무 순항미사일 탑재 가능, 사거리 500km, 어뢰 발사관 8문, 독일 DMEA4 어뢰 호환, 승조원 50명, 최대 자망 깊이 400m, 수중 배수량 3,700톤, 하나하나가 충격이었어요. 이 스펙이 정말 맞는 거야? 제임스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가격 명세서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수함 4척 총 비용 48억 캐나다 달러. 여기에는 승조원 훈련 10년치 부품 공급, 완전한 기술 이전, 캐나다 내 유지보수 시설 구축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어요. 프랑스는 잠수함만 118억 달러였는데 한국은 모든 걸 포함해서 48억 달러. 뭔가 빠진 게 있을 거야. 숨겨진 비용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의심만 하고 있을 순 없었습니다. 국방차관은 일주일 안에 보고서를 요구했고 저는 전문가로서 책임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동료 사라와 데이비드를 불렀어요. 우리 셋이서 이 제안서를 철저히 검증해보자.
모든 숫자와 주장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거야. 사라가 재무 분석을 맡았고 데이비드가 기술 이전 조건을 검토했습니다. 저는 기술 사양과 성능을 평가하기로 했죠. 3일 동안 우리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커피만 20잔 넘게 마셨고 사무실 불은 밤새 켜져 있었어요. 그리고 조사 결과가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한국은 1990년대부터 독일과 협력해서 잠수함 기술을 축적했더군요. KSS-I 장보고급 9척을 독일 HDW 기술로 건조했고 KSS-II 손원 1급 9척은 독일 기술을 기반으로 한국이 독자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KSS-III 배치 현급은 완전한 한국 독자 설계였어요. 둘째, 리튬이온 배터리는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급했습니다.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1, 2위 기업이죠. 배터리 성능은 검증되어 있었습니다. 셋째,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세계 조선업 1, 2위 기업이었어요. 대형 선박 건조 기술은 이미 증명되어 있었죠. 넷째, 한국은 2019년 인도네시아에 KSS-II급 잠수함 3척을 수출했고 현재 추가 3척 계약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미 수출 실적이 있었던 거예요. 다섯째, 폴란드가 2022년 한국과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했는데 여기에 잠수함 기술 협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유럽 NATO 국가가 한국 기술을 인정한 거죠. 하나하나 확인할수록 저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게 정말 다 사실이란 말인가? 3일째 밤 새벽 2시였습니다. 사무실에는 저와 제임스만 남아 있었어요. 제임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톤, 솔직히 말해봐. 우리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한 거 아닐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같은 질문이 울리고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저는 국방차관에게 예비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KSS-III 제안 예비평가였어요. 결론은 이랬습니다. 추가 검증이 필요하나 한국 제안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해 보이며 가격 경쟁력이 뛰어남. 다만 실전 검증 부족과 NATO 표준 호환성에 대한 우려 존재. 애매한 결론이었죠. 솔직히 저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국방부 내부 반응은 격렬했습니다. 유럽 파벌로 불리는 고위 관료들이 강하게 반발했어요. 국방정책실장 로버트 해밍스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스톤, 자네 정신 차리게. 한국, 검증도 안 된 신흥국 기술을 우리 해군에 도입하자고. 하지만 실장님, 데이터를 보면 데이터는 조작될 수 있어. 중요한 건 신뢰야. 우리가 70년간 함께 일해온 영국, 프랑스를 믿어야지 한국을 어떻게 믿나. 그는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도에서도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스톤이 한국 업체한테 뭔가 받은 거 아냐? 27년 경력이 무색하네. 이제 판단력도 흐려진 거야? 귓가에 들리는 비난들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더 큰 압박은 외부에서 왔어요. 2023년 11월 초 영국 BAE 시스템즈 본사에서 로비스트들이 오타와로 날아왔습니다. 그들은 캐나다 의회 국방위원회 의원들을 만나며 이렇게 말했죠. 한국 잠수함은 NATO 표준에 맞지 않습니다. 캐나다가 동맹 관계를 의심하게 만들 겁니다. 프랑스 대사관도 움직였어요. 외교 채널을 통해 전략적 파트너십 제고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독일 국방부 장관은 캐나다 국방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유럽 방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저는 사면초가에 빠진 기분이었습니다. 문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중순 캐나다 의회 국방위원회가 긴급 청문회를 소집했어요. 주제는 차기 잠수함 도입 전략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죠. 청문회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의원들은 공격적인 질문을 쏟아냈어요. 스톤 분석관, 당신은 정말 한국 잠수함이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낫다고 생각합니까? 보수당 의원 마이클 쿠퍼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다만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추가 검토. 우리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원합니다. 한국이냐 유럽이냐?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 자신도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자유당 의원 크리스티아 프리랜드가 끼어들었습니다. 영국 BAE 시스템즈는 한국 기술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검증 부족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수출 사례가 인도네시아와 캐나다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청문회는 3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저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언론도 가세했어요. 캐나다 최대 일간지 글로브 언드 MAIL은 국방부 분석관, 검증 안 된 한국 기술 옹호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일면에 실었습니다. 터란토 스타는 캐나다 잠수함 도입,
혼선 가중이라며 제 사진을 크게 실었죠. 소셜미디어에서는 스톤은 해고되어야 한다는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제 상사인 해군전력평가국장 피터 맥도널드가 저를 불렀어요. 브랜던, 솔직히 말하게. 자네 한국에서 뭔가 받은 거 있나? 국장님, 무슨 말씀을? 그럼 왜 이렇게 한국을 두둔하는 건가? 27년 경력이 아깝지 않나? 저는 데이터를 따랐을 뿐입니다. 데이터? 자네가 보는 건 한국이 제공한 자료뿐이야. 그게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나?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도 평화는 없었습니다. 아내 캐서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여보, 언론에 나온 기사들 봤어. 괜찮아? 괜찮지 않아, 캐서린. 사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아.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23 된 딸 에밀리가 노트북을 들고 왔어요. 아빠, 온라인에서 아빠 욕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 이거 어떡해? 에밀리,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니야. 근데 아빠, 진짜 한국 잠수함이 그렇게 좋은 거야? 영국보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서지 않았으니까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걸까? 27년 경력을 날려도 되는 걸까?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2001년 제가 처음 잠수함 평가 프로젝트에 투입되었을 때였어요. 당시 선배 분석관 토마스 윌슨이 제게 이렇게 말했죠. 브랜던, 우리 일은 정치가 아니야. 오직 진실만을 추구하는 거지. 데이터를 믿어. 그 말을 27년간 제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말 데이터를 믿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 편견을 따르고 있는 걸까요? 자기 의심이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고 손이 떨렸어요. 2주 동안 체중이 4kg나 빠졌습니다. 가족들은 병원에 가보는 게 어때? 라며 걱정했죠. 하지만 제가 앓고 있는 건 몸의 병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병이었어요. 진실과 편견 사이에서, 용기와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하는 마음의 병. 그럼에도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아. 내가 본 숫자들은 분명했어. 한국 기술은 진짜일 거야. 하지만 그 희망을 입 밖으로 꺼내는 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2023년 12월 5일 화요일 오후 3시, 제 사무실 문이 노크되었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백발의 신사였죠. 군복을 입고 있었는데 계급장을 보니 제독이었어요. 스톤 분석관이십니까? 저는 마이클 톰슨입니다. 호주 해군전력기획국장 출신입니다. 호주에서 오셨다고요? 무슨 일로? 당신이 한국 잠수함 평가 때문에 곤경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의아했어요. 호주 해군 제독이 왜 갑자기 저를 찾아왔을까요? 마이클 톰슨이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스톤 씨, 당신도 한국 KSS-III 데이터를 검토했다면서요? 네, 하지만 아직 확신이. 나는 직접 가봤습니다. 한국 거제도 조선소에 말이죠. 그 말에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직접 가보셨다고요? 2023년 7월, 호주 국방부는 한국의 기술 실사팀을 파견했습니다. 저도 그 팀의 일원이었죠. 우리는 2주 동안 현대중공업 옥포 조선소와 한화오션 거제 조선소를 둘러봤습니다. 마이클은 파일을 제 책상 위에 펼쳤어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거대한 잠수함 건조시설, 첨단 용접 로봇, 리튬이온 배터리 조립 라인. 이게 다 실제 사진인가요? 전부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스톤 씨,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한국의 잠수함 기술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입니다. 우리가 알던 상식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저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이건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이었지만 동시에 듣기 두려웠던 말이기도 했으니까요. 마이클 톰슨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우리 호주팀은 처음에 당신과 똑같은 의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 잠수함,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거제도에 도착한 첫날부터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는 사진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축구장 3개를 합친 크기의 거대한 실내 조선소였어요. 이게 현대중공업 잠수함 전용 건조 시설입니다. 길이 250m, 폭 80m, 높이 40m. 세계에서 가장 큰 실내 잠수함 건조 독이죠. 독일도 프랑스도 이만한 시설은 없습니다. 이 크기면, 네, 동시에 3척의 대형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습니다. 건조 효율이 유럽의 2배입니다. 마이클은 다음 사진을 보여줬어요. 로봇 팔들이 정밀하게 선체를 용접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건 자동화 용접 시스템입니다. 인간의 손으로는 불가능한 정밀도를 구현하죠. 용접 불량률이 0.01% 미만입니다. 유럽은 수작업이 많아서 0.5%인데 말이에요. 0.01%라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한국의 조선업 자동화 수준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는 리튬이온 배터리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삼성 SDI가 개발한 잠수함 전용 리튬이온 배터리예요. 에너지 밀도가 납축전지의 2배입니다. 수중 작전 시간이 기존 디젤 잠수함보다 2배 길어지죠. 하지만 안전성은 어떻습니까? 리튬이온은 화재 위험이. 그래서 처음엔 우리도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특수 안전 설계를 적용했어요. 각 배터리 셀마다 독립적인 냉각 시스템과 화재 진압 장치가 있습니다. 5년간 테스트 결과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마이클의 말 하나하나가 제 의심을 깨뜨리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수직 발사 체계였습니다. 마이클이 계속 말했습니다. KSS-III는 VLS 6세를 탑재해요. 현무 순항 미사일을 수중에서 발사할 수 있죠. 사거리가 500km입니다. 잠깐만요. 재래식 잠수함이 순항 미사일을? 네. 세계에서 재래식 잠수함에 VLS를 장착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미국 버지니아급 핵잠수함과 같은 기능이에요. 그럼 전략적 가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단순한 대함, 대잠 전력이 아니라 지상 타격까지 가능한 전략 무기죠. 캐나다가 북극 방어를 강화하려면 이런 능력이 필수입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놓치고 있던 중요한 점을 마이클이 짚어준 거예요. 수중 소음 수준도 테스트했습니다. 마이클이 데이터 차트를 보여줬어요. KSS-III의 수중 방사 소음은 110dB 이하입니다. 프랑스 스콜펜급이 115dB, 독일 U-212가 112dB인 거 감안하면 세계 최고 수준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선체 설계의 혁신입니다. 한국은 유체역학 시뮬레이션의 슈퍼컴퓨터를 활용해요. 수백만 번의 시뮬레이션으로 최적 설계를 찾아낸 겁니다. 유럽은 아직도 경험과 직관에 많이 의존하는데 말이죠.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지난 6주간 제가 의심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었어요. 건조 속도는 어땠습니까? 놀라웠습니다. 강제 절단부터 진수까지 4년이면 충분해요. 유럽은 8년에서 12년 걸리는데 말이죠. 절반도 안 되는 시간에? 한국 조선소의 생산성은 세계 1위입니다. 자동화율 80%, 3교대 24시간 가동, 부품 적시 공급 시스템, 모든 게 최적화되어 있어요. 마이클은 잠시 멈췄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스톤 씨,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도 처음엔 당신처럼 의심했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어요. 하지만 직접 보고 나니 깨달았습니다. 우리 서방이 오만했던 거죠. 저는 마이클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동님, 그럼 호주는 한국 잠수함을 도입할 겁니까? 우리는 AUKUS 협정 때문에 미국, 영국 핵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재래식 잠수함을 선택한다면 주저없이 한국을 택했을 겁니다. 그 말이 제게 큰 울림을 주었어요. 호주는 미국, 영국과 함께 AUKUS 동맹을 맺은 핵심 서방 국가입니다. 그런 호주의 해군 제독이 한국 기술을 이토록 인정한다는 건 스톤 씨, 당신이 지금 받는 압박을 이해합니다.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으니까요. 마이클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2023년 8월, 제가 호주로 돌아가서 한국 잠수함이 우수하다고 보고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지금 듣는 것과 똑같습니다. 매수됐다. 판단력을 잃었다. 배신자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명확했으니까요. 마이클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스톤 씨. 진실은 결국 승리합니다. 데이터를 믿으십시오. 그가 떠난 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마이클이 남기고 간 854쪽의 호주 평가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KSS-III 배치 헌급 기술 평가 최종 보고서 마이너스 호주 국방부 기밀. 저는 그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읽었어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제 확신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 등대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어. 진실을 직접 확인하러 가야 해. 저는 국방차관 제니퍼 케빈을 찾아갔어요. 차관님, 한국 현장 실사를 허가해 주십시오. 직접 가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스톤, 지금 상황에서 한국에 간다? 언론이 가만히 있겠나? 그래도 가야 합니다. 제대로 된 평가를 위해서는 직접 확인이 필수입니다. 제니퍼 차관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하지만 조용히 다녀와. 언론에 알리지 마. 2024년 1월 15일. 저는 토론토 피어슨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2시간의 비행이었어요. 기내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했죠. 내가 거기서 뭘 발견하게 될까? 마이클의 말이 정말 사실일까?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1월 16일 오후 5시였습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들이 마중을 나왔어요. 스톤 분석관님 환영합니다. 내일 아침 8시에 거제도로 출발합니다. 다음 날 새벽 우리는 고속버스를 타고 거제도로 향했습니다. 4시간 30분의 여정이었죠.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높은 빌딩들, 정돈된 도로, 쉬지 않고 달리는 사람들. 이 나라가 70년 전엔 전쟁의 폐허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 거제도 옥포 조선소에 도착한 건 오전 11시 30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마이클이 보여준 사진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축구장 4개를 합친 크기의 실내 조선소, 하늘을 찌를 듯한 크레인들, 정밀하게 움직이는 로봇 용접 시스템. 이게 정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잠수함 사업부장 김태형 전무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스톤 분석관님, 저희 제일 건조독입니다. 현재 KSS-III 5번함을 건조 중입니다. 거대한 잠수함 선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길이 83.3m, 폭 9.6m, 프랑스 스콜펜급보다 20m나 더 길었습니다. 배수량이 3,358톤이라고 하셨죠? 수상 배수량이 3,358톤이고 수중 배수량은 3,700톤입니다. 현존하는 재래식 잠수함 중 세계 최대입니다. 저는 선체를 손으로 만져봤어요. 매끄럽고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선체 재질이 뭡니까? HY-100 고장력강입니다. 자망 깊이 400m를 견딥니다. 일반 잠수함은 250m 정도인데 우리는 60% 더 깊이 잠수할 수 있죠. 그럼 생존성이 훨씬 높습니다. 적 어뢰를 회피할 수 있는 깊이 범위가 넓으니까요. 김 전무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선체 내부로 들어갔어요. 좁은 통로를 지나 중앙 통제실에 도착했습니다. 최신 디지털 계기판들이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죠. 이건 전투체계입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SUBTICS라는 시스템이에요. 독자 개발이라고요? 네. 초기에는 독일 ISUS 시스템을 사용했지만 KSS-III부터는 100% 한국 기술입니다. LIGNX1이 개발했죠. 김 전무가 스크린을 켰습니다. 3D 전술 화면이 나타났어요. 360도 음향 탐지, 실시간 표적 추적, 자동 화력 배분, 최신 AI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AI라고요? 네. 머신러닝으로 적 잠수함의 소음 패턴을 학습해서 자동 식별합니다. 인간보다 3배 빠르고 정확해요. 저는 점점 더 놀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삼성 SDI 울산 공장이었어요. 공장장 박성훈 상무가 설명했습니다. 여기가 잠수함용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 라인입니다. 연간 60셀 생산 능력이 있죠. 60셀이면 잠수함 10척 분량인가요? 정확합니다. 한국 해군용과 수출용을 합쳐서 충분한 물량입니다. 클린룸 내부로 들어갔어요. 흰색 방진복을 입은 작업자들이 정밀하게 배터리를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각 배터리 셀의 에너지 밀도는 270Whkg입니다. 납축전지가 40Whkg인 거 감안하면 거의 7배죠. 7배라고요? 네. 그래서 같은 부피에 7배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수중 작전 시간이 혁명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박 상무가 안전 테스트 영상을 보여줬어요. 가장 우려하시는 게 화재 위험이죠. 이걸 보시면 됩니다. 영상에서는 배터리에 고의로 못을 박고 불을 붙이고 물에 담그는 극한 테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는 폭발하지 않았어요. 연기만 조금 나다가 자동으로 꺼졌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각 셀마다 독립된 BMS,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온도가 50도를 넘으면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하고 냉각액을 분사해요. 또한 셀과 셀 사이에 방화벽이 있어서 화재가 확산되지 않습니다. 5년간 테스트 결과는요? 총 18만 시간 테스트에서 단 한 건의 화재도 없었습니다. 안전성은 완벽하게 증명되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마지막 우려가 해소되는 순간이었어요. 셋째 날에는 해상 시험을 참관했습니다. KSS-III 3번함 안무함이 동해로 출항했어요. 저도 승선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한국 잠수함에 탑승하는 거였죠. 함장은 김민석 대령이었습니다. 스톤 분석관님 환영합니다. 오늘은 수중 기동 능력과 무장 시스템을 시연해드리겠습니다. 안무함이 천천히 잠수하기 시작했어요. 10M, 50M, 100M. 계기판의 숫자가 계속 내려갔습니다. 200M, 300M, 350M. 자망 깊이 400M 도달했습니다. 김 대령이 보고했습니다. 저는 창 밖을 내다봤어요. 깊고 어두운 바다. 하지만 선체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땅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안정적이었죠.
이제 고속기동을 시연하겠습니다. 잠수함이 갑자기 속도를 높였어요. 20노트, 수중 최고 속도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용했어요. 엔진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소음 수준이 110dB 이하입니다. 고래 울음소리와 비슷한 수준이죠. 적 소나로는 탐지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김 대령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음은 무장 시스템 테스트였어요. 어뢰 1번 발사관, 모의 발사 준비, 발사. 시뮬레이션 화면에서 어뢰가 표적을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명중률은 실전 테스트에서 95% 이상입니다. 그럼 VLS는? 지금은 모의로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현무 미사일 발사는 군사 기밀이라서요. 화면에 VLS 발사 시뮬레이션이 나타났어요. 잠수함이 수중 50m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미사일이 수면을 뚫고 나와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사거리 500km, CEP 3m 이내의 정밀도입니다. 재래식 잠수함으로 이런 능력을. 저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3일간의 현장 실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밤 10시, 저는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그리고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KSS-III 배치 헌급 현장 실사 최종 보고서였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이 떨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쓰는 이 보고서가 제 27년 경력의 운명을, 그리고 캐나다 해군의 미래를 결정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본 분석관은 2024년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한국 거제도, 현대중공업 및 관련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KSS-III 배치 헌급 잠수함을 평가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의 잠수함 기술은 본 분석관의 예상을 훨씬 초과했으며 현존하는 재래식 잠수함 중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된다. 손가락이 계속 움직였습니다. 주요 평가 항목 1. 기술 수준 마이너스 독자 설계 능력 확보. 핵심 기술 100% 국산화. 리튬이온 배터리 세계 최초 실전 배치. 2. 성능 마이너스 배수량 세계 최대. 자망 깊이 400m. 수중 소음 110dB 이하. VLS 탑재 세계 유일. 3. 생산 능력 마이너스 연간 세척 건조 가능. 4년 건조 기간. 자동화율 80%. 4. 가격 경쟁력 마이너스 유럽 대비 60% 수준. 완전한 기술 이전 포함. 10년 부품 공급 보장. 새벽 3시까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총 247쪽 분량이었어요.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썼습니다. 본 분석관은 27년 경력을 걸고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캐나다는 한국 KSS-III 기반의 차기 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 이는 타협이 아닌 최선의 선택이다. 저장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캐나다로 돌아온 건 1월 20일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국방부로 향했어요. 제니퍼 차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땠나, 스톤? 차관님, 보고서를 읽어보시죠. 저는 USB를 건넸습니다. 차관은 컴퓨터로 보고서를 열어 읽기 시작했어요. 10분, 20분, 30분.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차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스톤, 자네 정말 확신하나? 이 보고서대로 가면 캐나다 국방부가 뒤집힐 텐데. 확신합니다. 제 27년 경력을 걸겠습니다. 유럽 파벌의 반발을 감당할 수 있겠나? 데이터가 저를 지지합니다. 제니퍼 차관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2월 5일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발표하게. 그때 자네 보고서를 공개하지. 다음 2주간은 지옥 같았습니다. 보고서 초안이 국방부 내부에 유출되었고 유럽 파벌은 격렬히 반발했어요. 국방정책실장 로버트 해밍스가 제 사무실로 찾아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스톤, 자네 미쳤나? 27년 경력 다 날리고 싶은가? 실장님, 보고서를 읽어보셨습니까? 읽었어. 한국 홍보책자나 다름없더군. 자네 한국에서 뭘 받았나?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진실을 봤을 뿐입니다. 진실? 자네가 본 건 한국이 보여주고 싶은 것뿐이야. 우리는 30분간 언성을 높였습니다. 결국 로버트는 문을 쾅 닫고 나갔죠. 영국 BAE 시스템즈 로비스트들도 공격적으로 움직였어요. 캐나다 의회 의원 15명을 개별 접촉하며 한국 선택은 NATO 동맹 배신이라고 설득했습니다. 프랑스 대사는 캐나다 외교부 장관을 만나 한국 선택 시 프랑스와 전략적 관계 재검토 경고를 전달했어요. 언론도 가세했습니다. 내셔널 포스트는 국방부 분석관, 한국 기술 맹신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저를 공격했죠.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파이스톤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동료들의 배신감 어린 시선이었습니다. 27년 함께 일했던 제임스가 복도에서 저를 피했어요. 사라는 브랜던, 당신 변했어라며 실망한 표정을 지었죠.
심지어 제 상사 피터 국장도 경력을 생각해서라도 보고서를 철회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집에서도 평화가 없었어요. 아내 캐서린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둬. 우리 가족이 이렇게까지 고통받을 필요 없잖아. 캐서린,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어. 이해해줘. 옳은 일? 당신 혼자만의 생각이잖아.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데. 딸 에밀리는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어요. 내 아빠 배신자 맞지? 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체중이 일주일 만에 3kg 더 빠졌습니다.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이 생겼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극심한 스트레스성 부정맥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약을 처방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원인을 제거하셔야 해요. 하지만 저는 약만 받고 돌아왔습니다. 스트레스 원인을 제거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제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2월 3일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오타와 강이 보였어요. 얼어붙은 강 위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 문득 1997년, 제가 처음 국방부에 입사했던 날이 떠올랐어요. 선배 토마스 윌슨이 했던 말. 브랜던, 우리 일은 정치가 아니야. 오직 진실만을 추구하는 거지. 데이터를 믿어. 저는 책상 서랍을 열고 한국 보고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247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었어요. 모든 데이터, 모든 사진, 모든 증언. 이건 진실이야. 내가 본 건 진짜였어. 그 순간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래, 데이터를 믿자. 진실을 믿자. 27년 경력이 걸려있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2024년 2월 5일,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오타와 국회의사당 국방위원회 대회의실. 150명의 의원, 국방부 고위 관료, 언론,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모였어요. 영국 BAE 시스템즈와 프랑스 네이벌 그룹 대표들도 참석했습니다. 오전 10시, 제니퍼 차관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캐나다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의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브랜던 스톤 수석 분석관의 최종 평가 보고를 듣겠습니다. 저는 단상으로 걸어 나갔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흘렀죠.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저는 브랜던 스톤입니다. 27년간 캐나다 국방부에서 해군 무기 체계를 평가해왔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제 손이 떨렸어요. 오늘 저는 제 경력 전체를 걸고 말씀드립니다. 한국의 KSS-III 배치 현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재래식 잠수함 중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유럽 제품보다 성능은 우수하고 가격은 40% 저렴하며 납기는 절반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 의견이 아닙니다. 데이터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스크린에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KSS-III 사양 비교표였습니다. 배수량 3,358톤, 프랑스 스콜펜 2,000톤 대비 68% 증가, 자망 깊이 400m, 독일 U-212 250m 대비 60% 증가, 수중소음 110dB, 영국 아스튜트 재래식형 115dB 대비 우수, 숫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VLS 6셀 탑재, 재래식 잠수함 중 세계 유일, 리튬이온 배터리, 수중 작전 시간 기존 대비 2배, 건조 기간 4년, 유럽 평균 10년 대비 60% 단축. 보수당 의원 마이클 쿠퍼가 손을 들었습니다. 스톤 분석관, 그 데이터가 정말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한국이 제공한 자료 아닙니까? 저는 직접 확인했습니다. 2024년 1월, 거제도 조선소를 방문해서 제 눈으로 봤습니다. 또한 호주 국방부의 독립적인 평가 보고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계속 발표했습니다. 가격 비교입니다. 한국 KSS-III 내척 총 비용 48억 캐나다 달러, 기술 이전 포함. 프랑스 스콜펜 내척 118억 달러, 기술 이전 불포함. 영국 아스투트 재래식형 내척 135억 달러, 기술 이전 불가. 독일 U-212CD 내척 98억 달러, 부분 기술 이전. 자유당 의원 크리스티아 프리랜드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저렴합니까? 뭔가 빠진 게 있는 거 아닙니까? 한국의 조선업 생산성이 세계 1위이기 때문입니다. 자동화율 80%, 건조 효율 유럽 대비 2배, 부품 공급망 최적화. 이것이 가격 경쟁력의 원천입니다. 영국 BAE 시스템즈 대표가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의장님, 반론하겠습니다. 한국 잠수함은 NATO 표준에 맞지 않습니다. 호환성 문제가 심각할 겁니다. 저는 즉시 대응했어요. NATO 표준 호환성을 검토했습니다. 어뢰 발사관은 독일 DMEA사 표준, 소나 체계는 미국 AMBQQ 호환, 통신 체계는 링크-16 지원, 모든 NATO 표준을 충족합니다. 프랑스 네이벌 그룹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실전 검증이 부족합니다. 유럽 잠수함은 수십 년 검증되었지만 한국은 KSS-III는 2021년부터 한국 해군에서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3년간 운용 결과 고장률 0.8%, 가동률 92%, 유럽 평균 고장률 2.3%, 가동률 78%보다 우수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질의응답이 이어졌어요. 공격이 쏟아졌지만 저는 하나하나 데이터로 대응했습니다. 한국 기술의 안전성은 5년간 18만 시간 테스트, 무사고, 안전성 검증 완료, 유지보수는 어떻게? 완전한 기술 이전으로 캐나다 내 독립적 유지보수 가능, 부품 공급은 10년치 부품 사전 공급, 추가 생산 라인 캐나다 내 구축,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국방위원장 제임스 베잔이 입을 열었습니다. 스톤 분석관,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은 27년간 유럽 기술을 신뢰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왜 입장을 바꿨습니까?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입장을 바꾼 게 아닙니다. 제 원칙을 지킨 겁니다. 27년간 저는 데이터를 믿는다는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과거에는 그 데이터가 유럽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을 가리킵니다. 저는 여전히 같은 원칙을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어요. 만약 제가 유럽을 고집한다면 그건 데이터가 아니라 편견을 따르는 겁니다. 저는 전문가로서 27년 경력의 분석가로서 편견보다 진실을 선택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박수를 쳤어요. 1명, 2명, 10명.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보냈어요. 국방위원장도 국방차관도 심지어 일부 유럽 파벌 인사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이겼다는 걸, 진실이 승리했다는 걸. 단상에서 내려오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27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어요. 2024년 4월 15일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캐나다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역사적인 발표가 있었어요. 국방장관 빌 블레어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한국현대중공업 및 한화오션과 차기 잠수함 도입 계약을 체결합니다. KSS-III 배치 헌급 기반의 캐나다형 잠수함 4척을 도입하며 총 사업비는 48억 캐나다 달러입니다. 2028년 첫 번째 잠수함 인도를 목표로 합니다. 회의실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장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 역사적 결정은 브랜던 스톤 수석 분석관의 객관적이고 용기 있는 평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스톤 분석관에게 특별한 감사를 표합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바라보며 박수를 보냈어요. 국방차관 제니퍼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네, 브랜던. 자네가 캐나다 해군을 구했어. 동료 제임스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스톤, 미안해. 내가 자네를 의심했던 거. 자네가 옳았어. 괜찮아, 제임스. 누구나 의심할 수 있었어. 사라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브랜던, 당신은 진짜 전문가야. 압박 속에서도 진실을 지켰어. 언론도 태도를 바꿨어요. 글로브 언드 MAIL은 캐나다 국방부 영웅, 브랜던 스톤의 용기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터란토 스타는 27년 경력을 건 분석관, 캐나다 해군의 미래를 바꾸다라며 저를 칭찬했죠.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THANK와 EOUSTON이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내 캐서린이 울면서 저를 안아줬어요. 여보, 당신이 옳았어. 미안해. 내가 당신을 의심했던 거. 괜찮아, 캐서린. 힘든 시간이었으니까. 딸 에밀리가 뛰어와 말했습니다. 아빠,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빠 이야기 해줬어. 아빠가 영웅이래. 그 순간 모든 고통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27년간 믿어왔던 편견이 무너지고 데이터가 승리하고 진실이 인정받는 순간, 불가능이 가능이 된 순간이었어요. 성공 직후 즉각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5월 캐나다 국방부는 한국과 세부기술 협상을 시작했어요. 잠수함 설계 조정, 캐나다 특화 요구사항 반영, 현지 생산 계획 수립,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6월에는 캐나다 헬리팩스에 한국 기술진이 도착했어요. 기술 이전을 위한 합동사무소가 설립되었죠. 한국 엔지니어 50명과 캐나다 엔지니어 80명이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7월 첫 번째 캐나다 해군 승조원 30명이 한국으로 출국했어요. 6개월간 거제도에서 KSS-III 운용 훈련을 받기로 했습니다. 언론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BBC는 캐나다의 선택, 서방 방산 지형도 바꾼다는 제목의 특집을 방송했어요. CNN은 한국 잠수함 강국으로 부상이라며 보도했죠.
워싱턴 포스트는 동맹국 간 기술 다변화의 새 시대라는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NATO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도 논평을 발표했어요. 캐나다의 결정은 동맹 내 기술 협력 다양화에 좋은 예입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력을 환영합니다. 경제적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한국-캐나다 방산 교역이 전년 대비 180% 증가했어요. 캐나다 내 잠수함 관련 일자리 3,200개가 창출되었습니다. 헬리팩스 조선소가 한국 기술로 현대화되며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었죠. 불과 3개월 만에 캐나다 해군 현대화 로드맵이 완전히 새로 짜여졌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믿기지 않았어요. 제 삶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들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영향력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 하반기 뉴질랜드 국방부가 한국 잠수함 기술 평가를 시작했어요. 캐나다 사례를 벤치마킹하겠다고 했습니다. 노르웨이도 같은 움직임을 보였죠. NATO 회원국인 노르웨이가 한국에 관심을 보인 건 큰 의미가 있었어요. 2024년 10월 스페인 해군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KSS-III 기술을 기반으로 차기 S-80 잠수함을 공동 개발하자는 제안을 했어요. 유럽 국가가 한국과 잠수함 공동 개발을 논의한 건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2025년 1월 호주가 AUKUS 핵잠수함 계획과 별개로 재래식 잠수함 4척을 한국에서 도입한다고 발표했어요. 캐나다가 증명했다. 한국 기술은 믿을 수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는 더욱 컸어요. 2024년 한 해 동안 한국-캐나다 방산 교역이 3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10억 달러의 3.5배였죠. 캐나다 내 한국 방산 기업 투자가 12억 달러에 달했고 일자리는 총 8,500개가 창출되었습니다. 정치적 변화도 일어났습니다. 2025년 2월 캐나다 의회는 국방 조달 다각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유럽과 미국 외 국가들의 방산 제품도 공정하게 평가하도록 법제화한 겁니다. 이건 캐나다 국방 역사상 획기적인 변화였어요. 국제방산 시장도 요동쳤습니다. 영국 제인즈 디펜스 위클리는 2025년 3월호 특집으로 한국 글로벌 잠수함 시장 3대 강국 부상을 다뤘어요. 독일, 프랑스, 한국이 세계 잠수함 시장을 3분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 보고서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2024년 한국의 방산 수출이 170억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4위로 도약했다. 잠수함 부문에서는 세계 2위라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 방산 질서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캐나다 국방부 혁신자문위원장이자 한마이너스케 방산협력 특별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저는 새로운 직책을 제안받았어요. 브랜던, 우리 국방부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자네가 그 변화를 이끌어주길 바랍니다. 국방장관 빌 블레어의 제안이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직책이 높아졌지만 더 중요한 건 내적 변화였어요. 기술의 우수성은 국적이 아닌 데이터가 증명한다. 이 깨달음은 제 인생 철학이 되었습니다. 27년간 저는 서방 기술이 최고라는 편견에 갇혀 살았어요. 하지만 한국을 만나면서 그 편견이 무너졌습니다. 진짜 전문가는 편견 없이 데이터만 보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죠. 2025년 4월부터 저는 다른 서방 국가들을 방문하며 강연하기 시작했어요. 주제는 편견 없는 기술 평가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워싱턴 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서 강연했어요. 우리 서방은 70년간 기술 우위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한국, 일본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 특정 분야에서 우리를 앞서고 있어요. 이걸 인정하고 협력하는 게 진짜 힘입니다. 런던 왕립국제문제연구소 채텀하우스에서도 강연했습니다. 영국이 잠수함 강국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특정 기술에서 앞서는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파리 국제관계연구소에서는 프랑스 국방 전문가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존심을 버리고 데이터를 보십시오. 그게 진짜 애국입니다. 저는 한국 방산 기업들과도 긴밀히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6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를 방문했어요. KF-21 전투기 평가를 시작한 겁니다. 스톤 분석관님, KF-21은 4.5세대 전투기입니다. F-16보다 우수하고 F-35보다 저렴하죠. KAI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시뮬레이터에 직접 탑승해봤어요. 조종 성능, 레이더 시스템, 무장 탑재량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인상적입니다. 캐나다도 차기 전투기 도입을 검토 중인데 KF-21을 후보에 올리겠습니다. 2025년 8월에는 한화방산을 방문했어요. K9 자주포, K2 전차, 천공 방공 시스템, 캐나다가 관심을 가질 만한 무기들이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강점은 뭡니까? 제가 물었어요. 가격, 성능, 납기. 이 셋을 모두 만족시킵니다. 유럽은 성능은 좋지만 비싸고 느려요. 중국은 싸지만 성능이 의문이죠. 한국은 중간 지점에서 최저값을 찾았습니다. 한화 관계자의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한 분석입니다. 2025년 10월, 저는 서울에서 열린 국제방산 전시회 ADEX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전 세계 50개국 국방 관계자들을 만났어요. 모두가 한국 기술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캐나다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폴란드 국방차관이 물었어요. 데이터입니다. 편견을 버리고 데이터만 봤더니 답은 명확했습니다. 우리 폴란드도 한국 무기를 대량 도입했습니다. 같은 이유죠. 인도네시아 해군 제독도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국 잠수함을 쓰고 있습니다. 만족도가 아주 높아요. 추가 세척을 더 주문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27년간의 편견이 무너지는 순간 저는 진짜 전문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저는 경력에 갇혀 있었어요. 내가 27년간 유럽 기술을 평가했으니 유럽이 최고야라는 고정관념. 하지만 진짜 전문가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데이터를 보는 사람입니다. 제 새로운 목표는 글로벌 방산 협력의 새 표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서방과 비서방의 벽을 허물고 진짜 실력으로 평가받는 시스템. 국적이 아니라 기술로, 정치가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하는 세상. 2025년 11월, 저는 NATO 본부에 초대받았어요. 새로운 방산 조달 가이드라인 작성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스톤 씨, 당신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NATO도 변해야 합니다. NATO 사무차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영광스럽게 수락했어요. 그리고 6개월간 브뤼셀에 머물며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핵심은 이거였어요. 동맹국뿐 아니라 우방국의 기술도 공정하게 평가한다. 정치적 고려보다 기술적 우수성을 우선한다. 독점이 아닌 경쟁을 통해 최고의 무기를 확보한다. 2026년 5월 새 가이드라인이 NATO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70년 NATO 역사상 처음으로 비유럽 국가의 방산 제품의 문호를 개방한 겁니다. 언론은 이를 스톤 독트린이라고 불렀어요. 제 이름을 딴 원칙이 NATO의 공식 정책이 된 겁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혼자 와인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27년 전 국방부에 첫 출근했을 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창밖으로 브뤼셀의 야경이 보였어요.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합니다. 진실은 데이터 속에 있으며 편견은 기회를 가린다. 저는 27년간 서구 기술만을 맹신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이 나라들만이 최고라고 믿었죠. 하지만 한국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면서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겁니다. 전문가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보는 사람이다. 27년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눈앞의 데이터를 정확히 읽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배운 건 용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반대해도 온 세상이 등을 돌려도 진실이라고 확신하면 그걸 말할 용기. 그게 진짜 전문가의 자질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건 원래 이래라는 고정관념에 갇혀 계신 건 아닌가요? 우리 회사는 항상 이렇게 했어. 우리 업계는 원래 저래. 선진국 방식이 무조건 옳아.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과 성장은 불가능은 없다는 진리를 증명합니다. 70년 전 전쟁의 폐허였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입니다. 조선업 1위, 반도체 1위, 배터리 1위. 이 모든 게 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 성장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편견을 버리고 데이터를 보는 것.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평가하는 것. 국적이 아니라 실력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자세입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저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도 혹시 편견을 깨고 새로운 진실을 발견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브랜던 스톤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데이터를 믿으세요. 진실은 결국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레이시아는 웃고 인도네시아는 울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14일 쿠알라룸푸르 국방부 청사 말레이시아 국방장관이 활짝 웃으며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500km 떨어진 자카르타에서는 인도네시아 국방부 관계자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두 나라의 극명하게 다른 표정이었죠. 제가 지난 6개월간 목격한 이 장면은 제 모든 상식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말레이시아 KF-26대 120억 달러. 2028년부터 인도 시작합니다. 말레이시아 차세대 주력 전투기 1순위 KF 보람에 이 발표가 나왔을 때 전 세계 방산업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건 바로 인도네시아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잡았는데, 우리가 공동개발 파트너였는데, 이제 옆 나라가 우리보다 먼저 받는다고? 왜 말레이시아는 웃게 되었고, 왜 인도네시아는 후회하게 되었을까요?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크 스트롱입니다. 58세,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제인스 국제전략연구소 아시아 태평양 방위산업 수석연구원입니다. 28년간 이 분야에서 일했죠.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1997년부터 제인스에서 근무하며 전 세계 방산 시장을 분석해왔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 전투기 시장은 제 전문 분야였어요. F-16, F-18, 타이푼, 라팔 이런 서구 전투기들의 성능과 수출 전망을 분석하는 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전형적인 서구 중심주의자였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방산 기술은 서구의 아류 정도로 생각했죠. 특히 한국 방산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2010년 제가 쓴 보고서 제목이 한국방산, 저가 시장의 틈새 전략이었을 정도니까요.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 분석을 평생의 신조로 삼았지만 돌이켜보면 그건 편견에 기반한 주관적 해석에 불과했습니다. 제 성격은 냉철하고 회의적입니다. 동료들은 저를 미스터 데이터라고 부를 정도로 숫자와 사실만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KF-21 같은 프로젝트는 제 눈에 야심차지만 검증 부족으로만 보였던 거죠. 런던 제인스 본부 12층, 템스강이 내려다 보이는 제 사무실에서 저는 매일 아침 커피 한 잔과 함께 블룸버그 터미널을 켰습니다. 로키드 마틴, 보잉, BAE 시스템즈, 이 회사들의 주가와 수주 현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죠. 한국항공우주산업, 제 모니터 목록에조차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말레이시아 국방장관이 KF-21 계약서에 서명하는 이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28년 경력이 무색하게 저는 이 변화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24년 3월 런던은 여전히 차가운 봄비가 내리는 계절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저는 햄프스테드 자택에서 나와 노던라인 지하철을 탔습니다. 출근길에는 늘 파이낸셜 타임스와 디펜스 뉴스를 읽었죠. 제인스 국제전략연구소는 1898년에 설립된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방위산업 분석 기관입니다. 전 세계 국방부, 방산업체, 투자자들이 저희 보고서를 구독하죠. 2024년 3월 당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투기 시장은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말레이시아 공군은 1990년대에 도입한 러시아제 미그-29와 미국제 FA-18D 호넷을 운용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기종 모두 노후화가 심각했죠. 업계의 예측은 뚜렷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결국 중고 전투기를 선택할 것이다. 제 동료들도 모두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2024년 2월에 작성한 제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말레이시아 차세대 전투기 사업, 예산 제약으로 인해 중고기 도입 가능성 75%, 한국 FA-50이나 KF-21 같은 비서구권 플랫폼의 가능성은 10% 미만. 매일 아침 저는 이런 분석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제 엑셀 시트에는 F-16, F-18, 타이푼, 라팔, 그리펜 이런 서구 전투기들만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전투기는 아예 비교 대상에도 없었어요. 그렇게 2024년 상반기가 흘러갔습니다. 제 일상은 변함없이 평온했고 제 확신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6월 뭔가 이상한 신호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폴란드에서 왔습니다. 제 후배 연구원이 급하게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박사님, 이거 보세요. 폴란드 공군이 FA-50 작전 가동률 92%를 기록했대요. 이건 F-16보다 높은 수치잖아요. 저는 그 보고서를 받아들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92%? 신규 도입 전투기가 6개월 만에 이런 수치를 낸다고. 하지만 저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폴란드는 특수한 케이스야. 러시아 위협 때문에 정비에 올인하고 있는 거지. 두 번째 신호는 한 달 뒤에 왔습니다. 7월의 어느 날 제 이메일함에 낯선 발신자로부터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자카르타 소재 익명이라고만 적혀 있었죠. 제목은 인도네시아 KF-21 사업 관련 제보였습니다. 메일을 열어보는 순간
제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15년 KF21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하며 20%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이후 재정 문제로 분담금 납부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손을 놓은 사이 옆나라 말레이시아가 KF21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중대한 정보였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8월에 왔습니다. 런던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DSEI에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대규모 부스를 차렸습니다. 저는 호기심 반, 경계심 반으로 그 부스를 방문했습니다. KAI 해외 영업 담당 임원이 저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아, 제인스의 마크 스트롱 박사님이시죠? 그는 저를 시뮬레이터 앞으로 안내하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KF21은 현재 시제 6호기까지 제작이 완료됐고 누적 시험 비행 시간이 2400시간을 돌파했습니다. 저는 무심한 듯 물었습니다. 수출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현재 5개국 이상이 공식적인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반응이 뜨겁습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관심 표명이야 누구나 할 수 있지. 하지만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뭔가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느낌.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 같았습니다. 9월, 저는 연구소 원래 보고회에서 아시아 태평양 전투기 시장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제 결론은 여전히 같았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예산 제약으로 중고 F-18 또는 소량의 F-16B를 도입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한국 플랫폼의 가능성은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발표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왔을 때 제 속은 편치 않았습니다. 청중석 뒷자리에 앉아있던 서울 주재 영국 국방무관 데이비드 콜린스 대령이 저를 힐끗 보며 고개를 저었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10월이 되자 신호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말레이시아 공군 참모총장이 한국을 방문해 사천 KAI 본사와 공군 기지를 시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단순 친선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실사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계속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2024년 11월 7일 목요일 오전 9시 23분. 제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순간입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출근해서 커피를 내리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함을 열었죠. 그리고 그 순간 제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발신자는 말레이시아 국방부 대변인실이었습니다. 제목은 프레스 릴리스, 차세대 주력 전투기 사업 관련 공식 발표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메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말레이시아 국방부는 차세대 주력 전투기 도입 후보 1순위로 대한민국 KF-21 보라매를 선정했음을 공식 발표합니다. 본 사업은 총 36대 규모이며 예상 계약 금액은 120억 달러입니다. 제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럴 순 없어. 분명 오보일 거야. 저는 다시 천천히 읽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KF-21, 36대, 120억 달러, 1순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황급히 다른 뉴스 사이트들을 검색했습니다. 로이터, 블룸버그, 디펜스 뉴스 모두 같은 내용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오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즉시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말레이시아 국방부 제 지인에게 걸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KF-21을 정말 선택한 겁니까? 그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우리 국방부는 6개월간 철저한 검토 끝에 KF-21을 1순위로 선정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F-16은요? F-18은요?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사님, 우리는 단순히 전투기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통합항공전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FA-50과 KF-21의 시너지, 부품 공통화, 정비 효율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입니다. 오전 10시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제인스 글로벌 본부의 CEO, 각 지역 담당 임원들, 주요 연구원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CEO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크, 자네가 담당 아닌가?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 플랫폼의 경쟁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회의는 1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저는 계속 질타를 받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CEO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마크, 상황이 심각해. 자네가 직접 사태를 수습해야 해. 말레이시아로 가서 현장을 파악하고 한국도 가서 KF-21을 직접 확인하게. 그리고 2주 안에 상세 보고서를 제출하게. 이게 자네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스마트폰으로 한국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KF-21, 동남아 하늘 장악하나, 말레이시아 선택, 인도네시아 후회, 한국 방산, 세계 4위 도약.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제가 놓친 무언가에 대한 아쉬움이었을까요? 11월 중순,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11월 12일, 인도네시아에서 폭탄 같은 뉴스가 터졌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긴급 질의를 받았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국방장관을 맹비난했죠. 한 의원의 발언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KF-21의 20% 지분을 가진 공동개발 파트너였습니다. 하지만 근시안적인 재정 관리로 기회를 날렸습니다. 이제 옆나라 말레이시아가 우리보다 먼저 받게 생겼습니다. 이것이 국가적 수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같은 날 오후 또 다른 충격이 왔습니다. 싱가포르 국방부가 차세대 전투기 사업 재검토를 공식 발표한 겁니다. 갑자기 KF-21도 후보에 추가한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것은 도미노 효과의 시작이었습니다. 11월 14일,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록히드 마틴이 긴급 대응책을 발표한 겁니다. 말레이시아의 F-16V 블록 70을 특별 할인가로 제공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가격은 KF-21과 동일 수준으로 맞추겠다. 같은 날, 프랑스 다소도 움직였습니다. 라팔 전투기 12대를 파격 조건으로 제안했습니다. 서구 방산업계가 총력전에 나선 겁니다. 11월 15일, 제인스 이사회가 다시 소집되었습니다. 수석이사가 말했습니다. 스트롱 박사 상황이 우리 예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록히드 마틴과 다소가 우리 연구소에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CEO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마크, 자네 입장이 매우 곤란해졌네. 만약 자네가 KF-21의 긍정적인 보고서를 쓰면 록히드 마틴과 다소의 후원이 끊길 수 있네. 그건 연간 120만 달러야.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짜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11월 18일, 출국 이틀 전, 제게 익명의 경고 편지가 배달되었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타자로 친 짧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스트롱 박사님께 한국 편을 들지 마십시오. 당신의 경력이 끝날 것입니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찢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의 두려움까지 찢어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11월 19일, 런던 히드로 공항. 저는 인천행 대한항공편에 올랐습니다. 12시간의 비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핵심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제게는 피상적인 홍보 자료와 언론 보도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급하게 1차 분석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72시간 동안 거의 잠을 자지 않고 썼습니다. 보고서의 결론은 조심스러웠습니다. KF-21은 기술적으로 흥미로운 플랫폼이나 실전 검증 부족, 말레이시아의 선택은 합리적인 측면도 있으나 리스크도 존재, 전형적인 양비론이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11월 22일 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반응은 참담했습니다. CEO가 보고서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마크, 이게 뭔가? 이건 위키피디아 수준 아닌가? 구체적인 데이터가 하나도 없잖나. 이 보고서는 반려하겠네. 다시 작성하게.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처음으로 무력감에 눈물이 났습니다. 28년 경력의 박사가 이렇게 무능력할 수 있나?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템스 강변을 걸었습니다. 저는 그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28년 동안 쌓아온 것은 전문성일까요? 아니면 오만함일까요? 11월 말, 저는 심각한 내적 위기에 빠졌습니다. 보고서 제작성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노트북 앞에 앉아도 한 글자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같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는 정말 KF-21을 제대로 평가한 걸까? 내가 28년 동안 믿어온 서구기술 우월주의가 사실은 환상이었던 건 아닐까? 새벽 3시, 4시, 잠들지 못하고 일어나 과거 제가 쓴 보고서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2010년 한국방사는 저가 시장의 틈새 전략, 2015년 K9 자주포는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을 뿐, 모든 보고서가 같은 논조였습니다. 한국은 괜찮지만 최고는 아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28년 동안 한국을 한 번도 제대로 평가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하지만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28년 경력을 부정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12월 12일 오전, 제 이메일함에 낯선 발신자로부터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데이비드 콜린스 대령, 서울 주재 영국 국방무관이었습니다. 마크, 자네 상황 들었네. 힘들다며?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네. 다음 주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 방문 일정을 잡아줄 수 있네. KF-21 실물을 직접 보고 엔지니어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주선하겠네. 저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데이비드, 정말 고맙네. 꼭
꼭 가고 싶네. 12월 16일. 저는 다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진짜 진실을 보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데이비드가 직접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서울 시내로 이동하는 동안 그가 말했습니다. 마크, 자네가 한국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을 잘 알고 있네. 나도 2년 전까지는 같았으니까. 하지만 직접 보면 생각이 바뀔 거야. 한국 기술은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최소 5년은 앞서 있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경남 사천으로 향했습니다. KTX를 타고 3시간, 사천역에 도착하니 KAI 관계자들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공장 정문을 지나 보안 검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납고로 안내되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거대한 경납고 안에 KF-21CJ 6호기가 서 있었습니다. 실물 크기의 쌍발 전투기, 매끈한 유선형 동체, 스텔스 설계가 적용된 각진 형상. KAI 수석 엔지니어 김재훈 상무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스트롱 박사님 환영합니다. 보시다시피 KF-21은 4.5세대 전투기입니다. 가격은 F-35의 절반, 성능은 4세대 전투기의 1.5배. 이것이 우리의 전략입니다. 저는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AESA 레이더 성능은 어떻습니까? 김 상무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한화 시스템이 개발한 AESA 레이더는 1000개 이상의 송수신 모듈을 갖추고 있습니다. 탐지 거리는 기밀이지만 F-16B의 APG-83과 동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엔진은요? F-414G-2400입니다. FA-52S는 F-404의 형제 엔진입니다. 부품 공통화율이 60%입니다. 저는 그 말에 주목했습니다. 부품 공통화 60%?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핵심 전략입니다. FA-50과 KF-21을 함께 운용하면 정비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미국의 F-16과 F-35는 이런 시너지가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말레이시아의 선택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는 말레이시아 공군 참모총장 타즈리 장군과 만났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 그와 단둘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장군님, 솔직히 여쭙겠습니다. 왜 F-16이나 FA-18이 아니라 KF-21을 선택하셨습니까? 타즈리 장군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박사님, 우리는 전투기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 50년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FA-50 18대를 운용합니다. 만약 여기에 KF-21 36대를 추가하면 우리는 54대의 한국제 전투기를 갖게 됩니다. 엔진이 호환되고 부품이 공통되고 정비가 통합됩니다. 연간 정비 비용이 8억 달러 절감됩니다. 이것이 통합작전 능력입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8억 달러? 네. 우리가 계산한 수치입니다. 20년이면 160억 달러입니다. 전투기 구입비보다 많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사님, 미국과 유럽은 우리에게 기술 이전을 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우리는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 파트너가 됩니다. 저는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가격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습니다. 한국은 전투기를 파는 게 아니라 생태계를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KF-21 보람에 동남아시아 차세대 전투기 시장의 게임 체인저. 12월 19일 서울 호텔방. 저는 새벽 3시까지 보고서 작성에 몰두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애매한 양비론이 아니었습니다. 명확한 결론이 있었습니다. 저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술적 분석, 경제성 분석, 전략적 분석, 지정학적 분석, 향후 전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제 28년 경력을 걸고 내릴 결론을 준비했습니다. KF-21은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F-16B와 FA-18을 대체할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었다. 말레이시아의 선택은 향후 5년간 동남아시아 방산 시장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결론을 쓰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제 28년 커리어를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진실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본 진실이었습니다. 12월 20일 저는 데이비드와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데이비드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마크, 자네 각오가 된 건가? 이 보고서를 내면 자네 연구소에서 엄청난 반발이 있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제가 28년 동안 입으로만 외쳤던 객관적 분석을 이제야 진짜로 하는 거야. 12월 21일 런던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저는 서울 남산타워에 올라갔습니다. 남산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서울은 불빛의 바다였습니다.
70년 전 이곳은 전쟁의 폐허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의 수도입니다. 저는 왜 이것을 28년 동안 보지 못했을까요? 서구 중심주의. 그것이 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세계는 이미 변했습니다. 12월 22일 인천공항에서 런던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총 240페이지. 제 28년 경력을 쏟아부은 보고서였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타이핑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부상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이것은 글로벌 방산 시장의 구조적 변화다. 서구 중심의 시장이 다극화되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다. 12월 23일 런던 히드로 공항 도착. 저는 곧장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수신자는 CEO와 전체 이사회. 본문에는 간단히 썼습니다. 이 보고서는 제 28년 경력을 걸고 작성한 것이며 모든 내용에 대해 책임집니다. 마크 스트롱.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12월 26일 박싱데이. 오전 9시에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12명의 이사진이 모두 참석해 있었습니다. CEO가 입을 열었습니다. 스트롱 박사, 보고서 잘 읽었네.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었어. 하지만 몇 가지 질문이 있네. 질문이 1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저는 모든 질문에 데이터로 답했습니다. 추측이나 의견이 아니라 사실과 수치로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이사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사님, 이 보고서대로라면 로키드 마틴과 다소는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보고서를 공개하면 그들의 후원이 끊길 텐데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저는 똑바로 그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학자입니다. 제 책임은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후원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사실을 왜곡해서 보고서를 쓴다면 그건 우리 연구소의 신뢰도를 스스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120만 달러를 지키려다 126년 명성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CEO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스트롱 박사의 보고서를 지지합니다. 이것은 우리 연구소가 126년간 지켜온 원칙을 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12명 중 9명이 보고서 승인에 찬성했습니다. CEO가 선언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공식 제인스 리포트로 발행합니다. 발행일은 12월 30일. 그날 오후 예상대로 로키드 마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마크, 이 보고서가 나가면 우리는 제인스와의 관계를 재고할 수밖에 없네. 연간 80만 달러 후원이 끊길 거야.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로버트, 미안하네. 하지만 나는 학자야. 진실을 써야 해. 총 120만 달러의 후원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한화디펜스, LI진엑스원, 한국 방산업체들이 제안한 금액은 총 150만 달러. 로키드 마틴보다 많았습니다. 12월 30일 새벽, 보고서가 전 세계로 배포되었습니다. 그리고 폭풍이 시작되었습니다. 보고서 발행 4시간 후, 제 휴대폰이 폭발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BBC. 하지만 세 번째 전화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로키드 마틴 본사 CEO였습니다.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자네 보고서 때문에 우리 주가가 오전에만 1.8% 떨어졌네. 자네 커리어는 끝이야. 오후 2시, 더 큰 위기가 왔습니다. 제인스 이사회에서 긴급 소집 연락이 왔습니다. 로키드 마틴만이 아닙니다. 보잉, 노스럽 그루먼, BAE 시스템즈, 모든 서구 방산업체들이 우리 연구소를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우리 연간 후원금의 45%가 증발했습니다. CEO가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마크, 상황이 심각해. 이사회 일부에서 자네 해고를 요구하고 있어. 오후 5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에서 반박 보고서를 냈습니다. 제목은 제인스 보고서의 치명적 오류, KF-21 과대평가의 위험성이었습니다. 저는 외로웠습니다. 28년 경력, 126년 전통의 연구소, 전 세계 방산업계, 모두가 저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제 이름이 헤드라인에 올라 있었습니다. 제인스 스트롱 박사, 한국 편파 보고서로 논란.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울고 있었습니다. 트위터에서 누군가 저희 집 주소를 공개했습니다. 협박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옳은 일을 한 걸까? 하지만 다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진실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12월 31일, 연말 마지막 날, 저는 제인스 본부 회의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2개의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왼쪽 서류는 보고서, 철회 및 사과문, 오른쪽 서류는 사직서. CEO가 제 맞은편에 앉아 말했습니다.
마크, 자네에게 24시간을 줬네. 이제 결정할 때야. 왼쪽을 선택하면 모든 것이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었습니다. 제 양심을 팔아야 했습니다. 오른쪽을 선택하면 제 양심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서울 주재 영국 국방무관 데이비드 콜린스 대령이었습니다. 마크, 서명하기 전에 이것 좀 보게. 그가 태블릿을 제게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언론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업계 전문가들이 제 보고서를 극찬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대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트롱 박사의 보고서는 서구학자로서는 드물게 편견 없이 한국 기술을 평가했다. 학자적 양심의 표본이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한국 정부의 움직임이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마크 스트롱 박사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에 감사한다.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마크, 자네는 혼자가 아니야. 한국 전체가 자네를 지지하고 있어. 그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트위터였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마크 스트롱 박사의 한국 방산 분석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직접 경험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CEO님, 록히드 마틴의 후원이 끊긴 대신 한국 방산업체들이 더 큰 금액을 제안했다는 거 아십니까? 총액은 연간 240만 달러입니다. 록히드 마틴보다 2배 많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크, 자네는 28년 동안 서구 중심주의의 틀 안에 갇혀 있었네. 하지만 이제 그 틀을 깼어.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자네를 환영하고 있어. 저는 그 말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저는 왼쪽 서류 사과문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찢어버렸습니다. CEO가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마크, 자네 무슨 짓을?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과하지 않겠습니다. 제 보고서는 옳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서류, 사직서도 찢어버렸습니다. 저는 떠나지도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인스가 서구방산업체의 하청기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독립적인 연구기관입니다. 저는 CEO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CEO님, 선택은 이사회가 하십시오. 저를 해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인스를 새로운 시대로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그날 밤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스트롱 박사 유임에 찬성 8표.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CEO가 선언했습니다. 제인스 국제전략연구소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서구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봅니다. 마크 스트롱 박사를 글로벌 방산시장 담당 부소장으로 승진 임명합니다. 새해 첫날 2025년 1월 1일 저는 새로운 직함을 받았습니다. 28년 만에 저는 진짜 학자가 되었습니다. 2025년 1월 20일 제 보고서 발표 3주 후 역사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쿠알라룸푸르 국방부 청사, 말레이시아 국방장관과 한국 방위사업청장이 최종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KF-21 보람의 36대, 총 계약 금액 120억 달러. 저는 그 자리에 초대받았습니다. 서명식이 끝나고 말레이시아 국방장관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이 역사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영국 제인스 연구소의 마크 스트롱 박사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막대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장내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메일함에는 전 세계에서 온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싱가포르 국방부, 태국 공군, 필리핀 국방부, 폴란드 국방연구소. 전 세계가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제 보고서가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판매 부수는 3주 만에 15만 부를 돌파했습니다. 1월 25일, 더 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KF-21 공동개발 사업 재참여 결정. 미납 분담금 14억 달러와 위약금 3억 달러, 총 17억 달러를 5년 분할 납부하기로 한국 정부와 합의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실수했습니다. 영국 제인스의 마크 스트롱 박사가 한국 기술의 진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계속 망설였을 것입니다.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에서 제 보고서가 표지 기사로 실렸습니다. 제목은 2025년을 바꾼 보고서, 스트롱 박사와 한국의 기적이었습니다. 업계 반응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디펜스 뉴스가 사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스트롱 박사를 오해했다. 그의 보고서는 편파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가 편파적이었다. 3월 1일, 제 생일. 아내가 깜짝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특별 게스트도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날아온 데이비드 대령, 화상으로 연결된 말레이시아 타즈리 장군. 케이크 촛불을 끄며 저는 소원을 빌었습니다. 앞으로도 진실을 쓸 용기를 잃지 않게 해주세요. 그날 밤 아내와 단둘이 남았을 때 저는 고백했습니다. 지난 3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 하지만 동시에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했어. 처음으로 진짜 학자가 된 기분이야. 2025년 3월, 제 보고서에 파급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은 싱가포르였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 최종 후보 3개, F-35A, F-15EX, 그리고 KF-21 보라매.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까다로운 고객이었습니다. 그들이 KF-21을 후보에 올렸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였습니다. 3월 15일, 태국이 뒤를 이었습니다. 태국 공군이 KF-21 기술 설명회를 방콕에서 개최했습니다. 3월 말, 필리핀도 움직였습니다. 필리핀 국방부가 FA-50 경공격기 12대 도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전체가 한국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4월, 루마니아 국방부가 KF-21 평가단을 한국에 파견했습니다. 루마니아 국방차관은 제게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스트롱 박사님, 우리는 박사님의 보고서를 정부 공식 자문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4월 중순 부쿠레슈티를 방문했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 회의실에서 저는 3시간 동안 KF-21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5월, 더 놀라운 소식이 터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KF-21에 관심을 표명한 겁니다. 사우디는 전통적으로 미국 전투기의 최대 고객이었습니다. 만약 사우디가 KF-21을 선택한다면 이것은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언론의 반응도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일면 기사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방산의 놀라운 부상 KF-21이 글로벌 전투기 시장을 재편하다. 블룸버그는 분석 기사에서 언급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 한국항공우주산업 주가는 87% 상승했다. BBC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기적, 전쟁 폐허에서 방산 강국까지였습니다. 7월, 저는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ADEX에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연단의 선전은 5,000명의 청중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28년간 방산 전문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해한 것은 불과 8개월 전입니다. 70년 전 이 나라는 전쟁의 폐허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은 세계 4위 방산 강국입니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70년 역사의 상징입니다. 장내의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2025년 하반기, 변화는 더욱 가속화됐습니다. 8월, 획기적인 소식이 터졌습니다. 캐나다가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 한국 HD 현대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겁니다. 총 12척 600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캐나다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가장 우수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제인스 연구소의 마크 스트롱 박사가 한국 방산의 진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한국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9월 유럽연합 국방장관 회의에서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U는 회원국들에게 방산 조달 시 한국을 공식 파트너 국가로 고려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10월, 저는 UN 안전보장이사회 특별 세미나에 초청받았습니다. 뉴욕 UN 본부 회의장. 저는 각국 대표들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 전환기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방산시장이 미국 중심 단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부상은 그 상징입니다. 70년 전 한국은 원조를 받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11월, 제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